교육방학 쌤튜브 이제 벌써 4차시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교육방학 계획대로 알차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쌤튜브 겨울방학 특강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은 특강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차고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미쌤, 이번 4차시 주제는 무엇인가요? 수학 공부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뭐니 해도 수학하면 문제풀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1, 2차시에서 수학 필기법과 함께 주요 개념을 정리했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학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맞아요. 요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3월 모의평가 대비 기출문제를 같이 풀이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노하우 없이 무작정 문제를 풀려고만 하니까 잘 풀리지도 않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뭔가 비법이 있을까요? 있지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념 없이는 문제풀이가 어려운 건 당연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막상 이런 개념이 또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접하게 되면 알고는 있는데 막 손도 못 대고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오늘 수업에 꼭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일단 수영하기 전에도 우리가 왜 몸을 풀고 기본 체조를 하는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무작정 문제에 달려들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준비할 것이 3가지 있는데 뭘까요? 글쎄요. 교과서, 문제집, 필기구?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준비물로 교과서나 내 수준에 맞는 문제집, 그리고 썼다 지울 수 있는 샤프나 연필,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줄노트로 되어 있는 연습장이 필요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특히 연필이나 샤프가 아닌 볼펜으로 문제집이나 교과서 위에 그대로 막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들은 딱 한 번 풀고 그만이 돼버리겠죠? 딱 한 번만에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집이 지저분해지면 다시 보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문제집이 들어있는 교과서와 문제집 위에 그대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노트에다가 문제 푸는 것을 추천드려요. 맞아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노트나 연습장에 풀면 교과서나 문제집이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 번 풀어보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이 풀이 과정을 적어내려가는 연습을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흔히 빈 종이에다가 그냥 본인만 알아보는 글씨로 막 휘갈겨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급한 대로 답 적어 가는 데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틀렸을 때, 틀린 문제를 다시 볼 때는 본인도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문제집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새 것처럼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표시를 하긴 하죠. 이제 문제 위에 보통 맞은 문제, 틀린 문제,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등을 자기만의 기호로 구분해서 표시해 놓으면 문제를 다시 볼 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법에 들어가 볼까요? 잠깐! 이제 준비물은 준비가 되었는데 2번째 준비를 또 해야 돼요. 2번째 준비요? 네. 사실 첫 번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2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놓칠 뻔했네요. 마음가짐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풀면 좋을까요? 요즘 학생들이 문제 풀기 전부터 좀 겁부터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길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이 참 맞아요. 많은 것 같고요. 당연히 본인은 풀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주 좋은 마음가짐이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문제를 풀 때 나 첫 번째 뭐지? 그러면은 다 같이 나는 풀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수업을 하곤 한답니다.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돼요. 근데 자신감도 좋지만 자신감과 더불어 또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네. 중요하죠. 사실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문제답에 접근할 수 있을 텐데 1번 고민해보고 안 되면 금세 답지를 보거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으러 가는 친구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답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답지를 보는 것이랑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답을 보는 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나 결국 모르는 그런 답을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뭐 선생님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다 답답해서 결국 해소를 해야 한다면 답지를 보기 전에 저는 먼저 선생님께 질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그 두 가지가 다른가요? 다르죠. 일단은 선생님께서는 그럼 학생들이 질문하러 오면 그 자리에서 슥슥슥 답을 풀어주시나요? 아, 왠지 알 것 같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네. 사실 뭐 바로 답까지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힌트만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러 오면 거의 끝까지 풀어주는 적은 거의 없어요. 이제 답으로 가는 방향에 대한 힌트만 주곤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힌트의 정도도 다르고요. 그렇지만 답지를 딱 여는 순간 풀이가 저기 다 보이니까 결국 답까지 가는 모든 풀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고민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봐야겠죠. 자, 답지도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답지를 볼 때 이렇게 착 넘겨서 한 번에 보지 않고 이렇게 아랫부분을 가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보다 보면 보통 우리가 힌트가 위쪽에 그치, 많이 그치.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힌트를 얻었다면 아랫부분을 보지 않고 바로 또 문제풀이에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답지를 마치 선생님처럼 현명하게 활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어쨌든 답지도 좋고 선생님께 도움 요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시험 시간이 아닌 수학 공부를 일반적으로 하는 시간에는요, 한 문제를 푸는데 좀 긴 시간을 투자해 보는 그런 고민해 보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문제 해결력, 인내심, 끈기와 같은 다양한 정의적 능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 이제 우리 수학 문제 풀기 전에 준비물 마음가짐까지 정리가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를 푸는 기본 4단계가 있어요. 일단 쭉 훑어보면 1단계는 문제를 제대로 읽기, 2단계는 필요한 개념을 머릿속에서 꺼내기, 3단계는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 마지막 4단계는 계산 정확하게 마무리하기. 이렇게 4단계에 거쳐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보통 친구들은 이 1, 2단계는 건너뛰고 무작정 문제를 풀기 위해 3단계부터 시작하는데 이 앞에 1, 2단계가 정말 중요하고 문제를 정답으로 이끄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제 1단계 분석하기부터 문제 예시를 보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문제 얼마 전에 봤어요. 2021학년도 그 고1 대상으로 한 3월 전국 연합평가 문제 맞죠? 맞아요. 기출문제예요. 익숙하시죠? 네. 저도 요즘 기출문제 풀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문제가 길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아이들이 한숨부터 푹푹 쉬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문장이 길 때에는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 부분에 밑줄 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문제 분석이라고 하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만을 간단하게 그 주어진 그림에 표시를 하거나 그 다음에 밑줄로 구분을 해놓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가 있어요. 딱 3군데만 밑줄을 친다면 어디에 쳐야 할까요?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첫 번째는 2점 A, B의 X좌표의 합은 0이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16이다. 그렇죠. 넓이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점 A는 제 4사분면 위의 점이다. 아주 잘 찾으셨어요.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밑줄을 치다 보면 선생님 밑줄이 다 쳐져 있어서 굳이 치는데 의미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그림에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굳이 밑줄 안 치고 그림으로 딱 확인을 하고 정말 내가 문제를 푸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꼭 적용해야 하는 것들만 딱 체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번호를 붙이고 마지막에 저는 구하고자 하는 거에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요. 왜냐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잘 풀고서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을 엉뚱하게 답으로 고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확실히 그냥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핵심 부분에 밑줄을 치니까 문제를 보기가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이렇게 밑줄 친 것을 문제에 잘 적용해서 이제는 풀어봐야겠죠. 근데 문제풀이까지 해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여기 부분은 과제로 남겨드릴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밑줄 친 부분 있죠? 이것들을 꼭 모두 활용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래요. 네, 이렇게 문제 분석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문제풀이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문제풀이에 대한 필요한 개념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흔히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고 하죠.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는 우리한테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가? 학생들이 이런 걸 파악하기가 쉬울까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대부분 파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문제가 딱 하나의 개념만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겠는데 또 다른 개념이 뭐지?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도 흔히 상난이도의 문제는 이렇게 종합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제시하곤 하죠. 그래도 시험 기간에 나온 문제는 시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 기간에 보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고1 3월에 보는 모의평가나 고3 학생들이 보는 수능 모의평가 문제들은 시험 범위가 정말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문제가 필요로 하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개념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네요. 정확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름방학 1차 때 소개해드렸던 수학공부법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개념 공부를 여러분 백지공부법 다시 기억나시죠? 그거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평소 문제를 풀다가 어떤 개념을 놓쳐서 그 개념이 생각이 안 나서 문제를 틀렸다면 그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백지에 적어보는 거죠.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남을 가르칠 정도로 개념이 술술술술 나와야 그 개념이 내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이와 같은 문제에서 필요한 수학적 개념이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고민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는 부채꼴의 개념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어설프게 개념을 이해해서 야 이거 얘들아 부채꼴이 뭐지? 그랬더니 부채처럼 생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 근데 부채처럼 생긴 건데 부채꼴 반지름은 또 어디죠? 부채꼴이 원도 아닌데? 막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부채꼴의 정의가 뭐죠? 두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영역을 말하죠. 그래서 사실 거기서 반지름이 여기에 말하는 건데 이 정의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자, 그냥 여기 딱 문제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는 사실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의 개념을 적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렇네요. 사실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수월하게 왔다면 문제는 거의 다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문제 분석도 잘 되었고 필요한 개념도 잘 알겠는데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문제 푸는 기법이요? 너무 궁금해요. 자, 선생님 알려주세요. 사실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미 수학교육학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는 힘들 것 같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림과 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림과 표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자, 이 문제를 보세요.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상황이네요. 두 사람이 각각 이기고 지고 비는 상황에 따라 몇 점을 획득하는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배운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도구로 우리는 표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확실히 표로 정리하니까 문제가 한눈에 정리될 뿐 아니라 시까지 바로 정리가 되네요.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등장하면 표로 정리하는 것이 단순히 보기 좋을 뿐 아니라 정보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방법도 설명해 주세요. 자, 문제를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군요. 맞아요. 문제에 그래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문제처럼 학생들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출제자는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또 함께 평가하는 거죠. 그럼 중학교 범위에서 배운 그래프, 우리 1학년 때 배운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그리고 2학년 때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배우게 될 중3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꼭 그릴 수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꼭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이와 같은 문제풀이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참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였네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4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문제 분석,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파악,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인 도구까지 활용하셨다면 마지막까지 개선을 정확하게 마무리해야겠죠? 여기서 기본이 탄탄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마지막에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 계산법을 잘못 숙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답까지 가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1학기 때 배우는 이제 수와 연산 파트에서 수개념이나 수의 혼합계산, 그리고 문자화식 파트에서 배우는 방정식, 부등식 등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다른 도형이나 함수 등 여러 가지 종합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방학 동안 이 부분이 미진한 친구들은 꼭 철저하게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미쌤과 살펴본 수학 문제풀이법, 사실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인데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풀이 정답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위와 같이 4단계에 걸쳐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위한 준비 과정, 실전 과정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보는 수학 서술형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사실 과정 중심 수행평가라고 해서 수행평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과 수행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서술형 수행평가죠. 맞아요. 서술형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서술형 수행평가도 결국은 문제풀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그 4단계는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문제의 풀이 과정이 모두 서술형으로 기술을 해야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서술형 문항 채점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채점하는지 살펴보고 그 채점 기준에 맞게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하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서술형 과정이 논리적 흐름에 맞는가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때론 중간에 계산 실수를 하더라도 논리적 흐름이 맞으면 부분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기호나 용어 표현이 적절한가. 우리가 왜 수학 교과서에서 보면 수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와 기호가 있죠. 뭐 합동이라든가 닮음의 기호, 뭐 평행하다는 것의 기호, 그다음에 간단하게 각을 표현하거나 선분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등호나 부등호 같은 거. 사실 이 용어나 기호만 잘 사용하면 불필요하게 문장으로 쭉 서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구구절절히 말로 서술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 용어나 기호를 잘못 사용해서 감점을 받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가. 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마치 연습장에 휘갈겨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용을 적을 때 이곳저곳에 문제를 풀기도 하고 본인만 알아보는 글씨로 적어서 채점을 할 때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문제풀이를 위한 준비 도구로 연습장, 노트 꼭 준비해서 우리 문제 풀 때 줄 맞춰 푸는 연습하면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답을 정확히 마무리했는가. 풀이 과정을 보지만 답이 틀리다면 그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객관식은 보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못 구해도 내가 보기에 없는 것을 보면 수정을 하게 되는데 서술형은 보기가 없다 보니까 한 번 틀리면 그냥 쭉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실수 없이 풀어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위 네 가지 채점 기준에 유의하면서 평소 서술형 수행평가를 대비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밖에 또 다른 팁이 없을까요? 서술형 문항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평소에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것이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은 답지. 이 답지에 있는 그 풀이를 한번 따라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쵸. 답지야말로 풀이의 정석이죠. 그죠? 답안지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 빈칸을 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객관식 문제를 그 서술형으로 변형해서 풀이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지 풀이 과정이랑 같이 비교해보면 좋겠죠. 자, 시중에 나온 문제집들 중에는 서술형 문항 대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집을 활용하면 실제 채점 기준안도 나와 있으니까 대비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4차시 수학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네, 문제풀이 준비 과정부터 실전 풀이 그리고 수행평가 대비 꿀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선미쌤, 이번 수업 미션은 뭔가요? 이번에 실전 문제풀이법을 설명하면서 혹시 예시로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가 이게 다 풀지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풀어서 답을 구해보는 것. 단. 그 4단계에 걸쳐서 풀이 과정을 직접 적어보면서 좋을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지만 마치 서술형 수행평가의 답안을 작성하듯이. 미션 수행하려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문제를 살펴봐야겠네요. 그죠? 영상을 다시 살펴보면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이 도구를 활용해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